예, 안녕하십니까. 전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입니다. 지금은 이제 출판 금지 및 가처분이 일부 인용돼서 책을 시중에서 볼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과 안보라는 진짜 졸저인데 이 책을 구매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이제 대변인 생활을 그만두시고 예. 그리고 이 책을 내셨는데 이게 한동안 굉장한 이슈였어요. 예. 특히 마지막에 언급하신 천공 얘기가 예.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었고 이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네. 이 책의 제목이 권력과 안보고요. 예, 부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서와 천공 의혹입니다. 원래 애초에는 천공 의혹이라는 표현을 빼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의 막전 막후라는 제목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출판사 측에서 네. 약간 상업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천공 의혹, 이게 대통령실 이전 결정을 관통하는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공 의혹으로 가야 된다 해서 제목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진짜 인수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었고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국방부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이제 현직에 계셨으니까. 예. 지금 여기 책에 써있는 날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대로 꾸려지기도 전에 예. 이미 방 빼라. 예, 그렇죠. 라고 왔다고 예. 하는데 그 얘기 좀. 3월 10일 날 아마 12시 새벽 00시 30분 그러니까 12시 30분쯤에 윤곽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당선의 윤곽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게 00시 30분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확정이 되는 게 3월 10일 오전에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확정이 되고 나서 3월 14일 날, 단 4일 만에 3월 14일 날 오후에 대통령실 이전 TF 부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지금의 경호처장 김용현 씨가 국방부로 찾아와서 3월 말까지 방을 빼라. 네. 이런 지시를 했었죠. 정말 황당했죠. 예. 그 당시에 이미 국방부로 청사를 이전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실을 이전할 것이다.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냥 연막은 밖에서는 연막을 계속 피우고 안에서는 이미 무슨 이유에선지 속전속결로 국방부를 빼라.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수위의 지시를 받고 저희가 이제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위에 뭐 현역 육군 장교 출신이 가 있으니 그 친구한테 장관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시기를 좀 연기해 달라고 해라. 보름 만에 국방부를 전체 이전하는 건 어려우니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책실장의 육사 동기가 인수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쪽에다 이제 전화를 해서 말미를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전에 응하지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반협박조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3월 말까지 빼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를 쪽에서 어떤 부서는 어디로 가고 어떤 부서는 어디로 가고 해서 한 7개 부서, 7개
장소로 이제 국방부 건물에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인들이 7개 장소로 이제 쪼개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일반 가정집 하나 이사해도 이사 갈 집 알아보고 예. 이사 날짜 잡고 뭐 이러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방부 그 근무 인원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정도, 예. 1000명 정도 되고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렇죠. 장비들도 있고 할 텐데 예. 그걸 보름 만에 뭐 어디로 가라고 하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빼라고? 아니요, 그냥 빼라고만 한 거죠. 가는 데는 니네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된 거죠. 뭐 인수위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그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당시에 한참 그 말이 많았던 게 양측의 주장이 네. 이전 비용에 대한 예. 대통령실을 이전하는데 뭐 국민의힘에서 뭐 470억이라고 했다가 뭐 추정으로는 500 몇십억이라고 했다가 네. 이 정도였고 당시에 민주당에서 추산한 바로는 1조가 넘는다. 예, 1조가 이렇게 넘는다.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당장에 돈이 들어가는 건 한 500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국방부가 이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합참에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을 했죠. 네. 그러면 합동참모본부는 이제 그 남태령, 경기도 남태령 쪽으로 이제 이전하는 추가 계획이 수립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참을 전체적으로 이전을 시키게 되면 그 비용이 우리가 이제 잠정적으로 추산한 게 이제 4,200억 정도가 이제 소요될 것으로 봤고요. 합참 이전 비용만. 예, 합참 이전 비용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거기는 합참은 작전 요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라든지 주거시설, 그 다음 학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근무를 지원해주는 또 팀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가는 거니까,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예, 그 합참만 이전하는데. 또 국방부가 또 이제 7개 군대로 쪼개진 게 재통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재통합이 되면 또 재통합 비용, 그 다음에 네트워크 다시 이제 복구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하면은 충분히 1조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장에 국방부가 빼는 이사 비용, 뭐 네트워크 구축 비용, 뭐 이런 것만 이제 계산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연쇄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쇄 이동이 이루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잖아요. 네. 이런 구축 비용들을 국민의힘에서는 계산을 안 했던 거고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했던 거죠. 네. 그렇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를 중심으로 과거에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방공망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방공망으로 이제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인원들이 또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그 인원들에 따른 또 인원들의 또 숙박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고 과거에는 청와대 하나만 지키면 됐는데 이제 여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또 이제 관전은 대통령 관전은 또 한남동 쪽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또 무인기 북한에서 이제 무인기 대통령실 이전하고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다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와 관련된 또 적어도 탐지 레이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우리가 무인기가 들어오고 식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격추를 못 시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런 걸 하면은 이제 반재밍 장비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면은 상당한 비용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럼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주장했던 것은 순수하게 그냥 이사 비용. 이사 비용. 예, 이사 비용이고, 야, 니네 이 건물에 가니까 화장실 이렇게 고쳐 쓰고, 당장 생활해봐.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추산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각 부처의 예산들이 일부 빼갖고, 국회에서 확인 못하게끔 전용해서 사용한 게 또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뭐 비용은 사실 그 인수위원회에서 했던 거는 말장난 같은 건데. 그럼요. 예. 그 대통령실이 움직임으로써 예. 인해서 그 이후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추산을 해서 거의 예.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예. 우리 이사하는데 트럭 한 대면 돼 뭐 이런 식인 거 예,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뭐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해야 그렇죠. 되고, 네. 그 다음에 사업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절차가 있잖아요. 얼마 이상이면 이런 절차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라든지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 불법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이전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간 조사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 한 명의 의지에 의해서만. 그렇죠. 네, 뭐 대통령 한 분인지 아니면은 어떤 분들이 또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정책 결정에 관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의 결단은 아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그 본론으로 넘어가면 예. 대통령 혼자만의 결단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을 움직인 사람들이 네. 뒤에 있었을 거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증언을 들으셨던 예. 천공, 예. 유영철이라는 사람, 예. 그 사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외부 인사들이 개입이 된 거죠. 뭐 천공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백재건 그 풍수 지리가가 결국은 한남동에 위치한 육군총장 공관과 네. 그 다음에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그냥 관광 왔겠습니까? 예, 개별 출입 기록이 국방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그때 당시 민간인의 개별 출입 기록이 없다는 거라지 않습니까? 그럼 불법으로 침투를 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뭐하러 왔을까요? 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과 관여가 그렇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재건이 다녀간 게 확인이 됐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외부인, 민간인이 이걸 관여했다라는 정황이 확인된 거고요. 그다음에 천공과 관련돼서는 천공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국민의힘 경선, 대선 후보 경선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천공 얘기를 꺼냈고 이거를 멘토라는 점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을 한 사안이잖아요. 네. 인정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2021년이 되는 거죠. 21년 4월 1일 날. 네. 22년이 네. 22년 4월 지난해죠. 지난해 4월 1일 날 미사일 사령부 개편식이 있었어요. 육군 미사일 네. 사령부 개편식이 있어서 저와 장관, 그 다음에 비서실장, 장관 비서실장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사일 사령부를 방문하게 됐었죠. 예, 그래서 방문을 하는 시간이 아마 11시가 좀 넘었을 거예요. 11시가 좀 넘어서 방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천공이 인수위 김용현과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그 다음에 국방부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랬죠. 단호하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 천공의 용무를 알지 않냐. 흰수염에, 그 다음 머리도 길고, 그 하얀색 도포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아니, 공관촌이죠, 일종의. 육군참모총장 공관도 있고, 국방부 장관 공관도 있고, 외교부 장관 공관도 있고, 해병대 사령관 공관도 있고, 합참의장 공관도 있는 그 공관촌을 이게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 그리고 서울사무소만 하더라도 합동참모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국방부, 본청 건물이 있고, 거기에 한 2,000여 명이 다 근무하는데, 천공이 어떻게 거기를 뚫고 서울사무소를 왔다 가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남영신 총장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하들이 자기한테 허위 보고를 했겠냐? 어? 그게 말이 되냐? 할 리는 없고. 네. 그래서 말이 되냐? 저는 그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고 체계는 생명과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이제 돌아와서 일기에다 썼죠. 일기에다 쓰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책으로 발간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아까 백종원 씨나 아니면 천공도 마찬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보안 시설들이잖아요. 그렇죠. 군사 보호 구역입니다. 그렇죠. 정확히는. 예. 그러면 민간인들이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그 승인을 승인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럼 그렇습니다. 누군가 승인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천공 이 책이 나오고 천공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자료 요구를 하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종섭 장관이 참석을 해서 천공이나 민간인 아마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였던 것 같아요. 천공이나 민간인의 출입 기록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자기네가 다 확인을 했다. 천공이나 민간인의 개별 출입 기록은 없다라고 명확히 국방부 장관이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투하게 된 건이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죠. 뭐 그분들이 정말 간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침입을 하면 간첩이라고 봐도 무방할. 왜냐하면 위치를 다 머릿속에 기억을 했을 거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촬영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또 새나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상에서도 상당히 중죄에 해당하는 그런 처벌 조항들을 갖고 있거든요. 군사기밀보호법 아마 17조로 기억하는데 중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를 관과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변호인이 이렇게 서울경찰청에다가 고발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들의 개별 출입 기록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분명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백재권 씨는 출입을 한 거고 아마 그 사람을 천공으로 착오했을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두 주장이 배치가 되는데, 그럼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고발을 당해야 마땅한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백종원 씨 혼자 오지는 않았겠죠. 그때 당시에 새롭게 안 사실이지만, CCTV가 이게 육군 참모총장 공간 CCTV만 살아있는 겁니다. 복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서울 사무소는 CCTV가 없었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서울경찰청에서 확인을 해줬거든요. 근데 육군 참모총장 공간의 CCTV도 일종의 지워진 데가 많았다고 했어요. 지워진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근데 지워지지 않은 부분을 확인한 결과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다녀갔다. 그래서 그걸 다 확인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고발된 거에 대해서만 확인을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간 CCTV는 판도라의 상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도 포함됐을 텐데 전부 다 군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군사보호구역에 민간인들이 이렇게 출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보안상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천공을 건드린 저보다는, 거의 뭐 그쪽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변호인이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서, 이런 것들을 직접 고발하게 된 거였죠. 여기 이제 책에 보면은 당시에 그 공간을 관리하던 그 부사관, 원사가 원사라고는 여기 안 써놨어요. 일기 원본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원사라고. 그 특정이 되실까봐 말을 바꾸신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김용현이랑 같이 왔다 갔다, 윤한홍이랑 같이 왔다 갔다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공개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분들이 누군지는 몰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에서는 실명을 가렸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육군참모총장 남영신 총장이 얘기해 준 거는 누구 원사였거든요. 근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네. 일기에는 이제 모 원사라는 표현을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공관장이었고 공관장이 지휘체계, 보고체계를 통해서 이제 총장한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고가 이루어졌던 거죠. 네. 뭐 당시 기록이 보면은 뭘 타고 왔는지 차종도 정확하게 예. 보고를 받은 것 같고 예. 저희도 천공이 차가 어떤 차인지는 알거든요. 네. 그 번호판이 또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예. 그걸 아마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그걸 보고를 드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다시 이제 그 대변인님한테 하신 것 같고. 네. 아니 뭐 차량은 뭐 카니발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때 제가 왜냐하면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하잖아요. 네. 뭐 총장 말을 믿지만. 네. 그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보고 이 라인에 있는 분한테 이제 확인했고 그때 당시에 확인할 당시에 차종은 카니발이었고 그다음에 윤한홍 의원이 같이 왔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천공 본인 차를 타고 온 건 아닌 거 알 수 있겠네요. 차량은 명이서 왔기 때문에. 예, 차량은 바꿔 탄 걸로. 그렇죠. 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대선 전부터 이 윤석열 씨 부부의 이 무속 신앙, 예, 무속 신앙이 우리가 일반적인 무속 신앙도 아닌 네, 굉장히 괴이한 형태의 무속 신앙과 굉장히 뭐 그냥 순화해서 독특하다고 표현할게요. 네, 독특한 생각과 행적을 보이시는 분들하고 긴밀한 관계였다는 게 굉장히 이제 구설에 올랐었는데 예.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속하고는 상관없지만 이런 풍수지를 보는 사람. 네, 그리고 천공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입으로 거의 교주 행세를 하는 사람이고,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중요한 군사 보호 구역까지 드나들면서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결국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뭐 그쪽의 표현대로 하면 자문이지만 제 표현으로면 관여와 개입이죠. 인가되지 않은 자가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관여한 거는 엄연히 불법이다. 그런 거죠. 예, 그게 아니면 그런 무속인, 저는 무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천공이 됐든 혹은 풍수지리 학자인 백재건이 됐든 어찌됐든 민간인이죠. 승인을 받지 않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뭐 어디 경복궁을 둘러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정에 개입하는 그런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과거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씨하고 똑같은 우리가 지금 워딩을 갖고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더 사태가 심각한 거죠. 네. 최순실이 국정 개입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아니 1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렇죠. 국가 정책에 기본적인 절차도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이런 민간인들이 입에 의해서 혹은 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라면 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에 해당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 후에도 보면은 대통령 이제 임명되고 난 직후에 쭉 한동안 기간을 보면은 천공이 뭐라고 얘기를 한번 하면은 그게 고스란히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고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리고 본인이 대선 전부터 본인의 멘토를 모시고 있다. 부부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강의를 듣고 이게 왜 여태까지 문제가 안 되고 국민들이 이걸 참아내고 있을까요? 뭐 참아낸다기보다는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죠. 워낙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대통령실 이전이 국민의힘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스타트였죠. 네. 그 이후로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이제 웬만한 충격,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뇌가 이미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자극 가지고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태로 가는 거고, 이게 전략이라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전략이 잘 먹힌 거죠. 일종의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그렇죠. 네. 이슈가 이슈를 덮는.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탄핵 사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조차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책이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구성이 날짜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날 기록하신 일기를 바탕으로 쓰신 거라서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책 마지막 부분에 이제 8장에 요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타이틀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부입니다. 2021년 11월 5일 날 작성하셨네요. 이 내용을 보면은 내용도 이렇게 길지 않지만 굉장히 억눌러서 쓰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일기에는 상당히 억눌러진 게 아니고요. 정말 좀 강하게 썼어요. 책으로 이제 편집이 되면서 조금 이 순화를 시키셨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편집자가 이렇게 써서는 너는 곧바로 잡혀간다. 그래갖고 일기를 좀 완화하자. 그 파트가 상당히 이제 그 수위를 낮춘 파트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뭐 윤석열 후보도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만 김건희 지금은 여사로 부르잖아요. 나는 명부인으로 모실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거기다가 XX 뭐 이렇게 막 써놓고 뭐 일기에는 그렇게 썼는데 그 원고를 읽은 몇 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만. 그랬더니 그 내용을 빼라. 너 다친다. 너무 위험하다. 위험하다. 지금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더 무서운데 왜 그 내용을 쓰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였거든. 두 개인데 하나는 그거고요. 김건희를 하기를 이제 표절하고 이런 제가 이제 표절을 잡아내는데 킬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만 봐도 이 학생이 표절을 했구나 아니구나 이걸 다 알아요. 카피킬러셨구나. 인간 카피킬러. 그래서 이게 보면 유지가 말썽이 됐잖아요. 논문 제목의 유지, 영어로 유지가 이제 말썽이 됐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게 저는 사실은 대필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필을 하고 그 대필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안 해주거든요. 초록, 영문 초록을 안 써줘요. 그러면 이거를 번역기에 놓고 돌린다고요. 그 옛날에는 이제 번역기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어하고 이제 한글이 다른 그러니까 유지를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유지라고 쓰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번역기 수준이 상당히 이게 번역기를 돌리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표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고요. 실제 이게 초록이나 이런 부분을 읽어보면 표절이 100% 맞다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21년 이때 4월쯤에 제가 보도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여차여차해서 입수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쭉 읽어보는데 이게 무슨 서비스 소개서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품 기획서를 하나 썼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이제 기자들한테 주로 얘기를 했죠. 박사학위 논문 이렇게 쓰는 겁니까? 하니까 다 모르더라고요. 박사학위 논문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주말 동안에 한 이틀 동안에 이거를 보고 거기 보면 이제 뭐 아바타를 이용해서 운세 보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논문이 나오기 2년 전에 이미 특허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의 이틀 동안에 이제 이걸 추적해서 찾아낸 건데, 이게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뭐, MBC고 해서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아마 이제 그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라서 이게 좀, 덜 크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아마 좀 그럴 들고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대통령은
윤석열 씨는 아닌 것 같고 김건희 씨가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걸로 보이죠. 아무래도 화면에 비춰지는 거, 네. 그 다음에 뭐 동영상 같은 경우를 보면 모든 것들을 이제 같이 행사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지시를 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천공과 김건희의 관계가 언제부터 아주 각별한 사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의 사법기관이 천공을 건들지 못하는 거. 입법기관까지 건들면서도, 그렇잖아요? 네. 뭐, 이게,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한동훈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데 있어서 참고인이었잖아요. 근데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에 대한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하잖아요. 근데 천공도 참고인이고, 대통령실 이전에 관여했다면, 당연히 소환 조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강제 소환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공은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땐 김건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그냥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때 그리고 이제 국방부 대변인 시절에 저도 이제 그때 생방송으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이렇게 퉁퉁한 모습으로 네, 네. 안보는 공개와 같다. 예, 이 예. 말씀을 굉장히 멋있게 하셨어요. 예. 그게 굉장히 저도 그때 보고 저 사람 뭔가 멋있다. 그런 생각,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많이 각인됐던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좀. 그때 이제 국방부 이전이 결정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서들이 이제 장소가 어디로 갈지, 이제 쪼개지는 데가 이제 장소가 정해진 시점이었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연락이 많이 왔죠. 어떻게 국방부에서, 한순간에 이 쫓김을 당하는데, 쫓김을 당하는데, 한마디를 못하냐. 뭐 이제 온브리핑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온브리핑 할 때도 기자들이 계속 성토하고 이랬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간부가 국방부 간부가 여성이었어요. 울먹울먹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나 여기 근무하는데 가보니 화장실도 그렇고 너무 이제 폐가다. 그 사실은 그게 방위사업청 옛 건물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2년 후에 이거를 철거하게끔 된 데로 이제 가니까 어떻게 국방부 한마디도 못하냐 하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거예요. 응? 근데 사실은 다 입 다물라고 그랬죠. 그냥 뭐 다 그냥 입 다물라고 하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온브리핑 들어갔는데 이제 기자가 집요하게 물어봤죠. 그래서 그냥 애드립으로 안보는 공개와도 같다. 이 표현을 하면서 인수위에도 모를 거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약간 좀 표현을 달리 한 거죠. 변경해서 안보는 공개와도 같다. 애드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행간을 읽고 엄청나게 많은 항의와 응원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장관님, 서욱 장관님 비서실장을 통해서 장관님의 지시사항이 내려왔죠. 문자로. 저 캡처 떠났거든요, 이거를. 애드립 하지 마라. 애드립 하지 마라. 그런 이제 문자까지, 이건 기념으로 갖고 있어야겠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써준 대로만 하고 애드립은 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문자를 받았죠. 네.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래도 떠날 때 떠나더라도 이렇게 아주 소극적 저항이지만 최대의 권력 앞에 국방부 대변인이 한마디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물론 예비역들한테도 많이 연락을 받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예. 정말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딱 그게 딱 브리핑 때 섰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단한 순발력이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명언으로 남은 진짜 한마디입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생겼던 그 불만들, 예. 이것들이 지금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공무원들, 다른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그 대통령 공관, 예. 그 공사를 하는 비용도 네. 다른데 예산을 막 땡겨와서 그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제보한 사람도 사실은 그 공무원이죠. 네. 네, 공무원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내부에서 그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이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뭐 일종의 항명을 하는 거죠. 네. 언론을 통해서 네.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1년 반 지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 어떤 정부에서보다도 그 어떤 정말 포괄적인 정부, 아주 옛날의 군사정부를 제외하고는 이런 정권을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이며, 네. 그리고 이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우리나라 시민의식으로 봤을 때는 이미 끝나야 마땅한 정권이라고 보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게 그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막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가장 권위주의와 다른 게 뭐냐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 아니에요. 수직적 책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고 네. 이게 수평적 책임성인 거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수직적 책임성과 수평적 책임성이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법부와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잖아요. 제3자 변제. 이 사법부 대법원에서 결정한 거를 정치적인 해석을 통해서 뒤엎고 사법부를 무시하는. 그다음에 입법부, 뭐 헌재 결정부터 시작을 해서 입법부에서는 시행령. 입법부가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서 상위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하위법으로 해서 이제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을 통해서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입법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평적 책임성이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책임성,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게 뭐예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문제만 해보세요. 80% 이상이 최소한 정부의 수반이면 나 반대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일본의 핵오염수 반대한다.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걸 못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두 축이 다 무너지면 권위주의 국가밖에 안 돼. 그렇죠. 포갑, 그 다음에 압수수색, 강제연행 이런 걸 통해서 국민과 언론, 을 모두 올가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수직적 책임성과 수평적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는 정치 체제를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북한 체제와 다른 게 뭡니까? 국민 위에 대통령이 대통령 부부가 존재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북한도 인민 위에 수령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럼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87년 피와 땀으로 민주화를 이뤄냈잖아요. 그걸 다시 역행하는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되돌려 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뭐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의 저항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